돈이 되는 키워드 2024년은 뭐가 좀 될까요? 탈탄소, 그 다음에 구독경제, 인공지능, 에스테틱, 뉴미디어.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기대감이 되게 증시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챗GPT 공개 등 이제 새로운 산업이나 신사업이 시작되면 네.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들썩이잖아요. 실제 그렇죠. 챗GPT 때도 그랬고, 네. 이때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기회를 노려야 될까요? 이게 챗 GPT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2023년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걸 꼽아봐라 라고 하면 두 개를 꼽는데 2차 전지랑 엔비디아, 그 인공지능이었단 말이죠. 근데 엔비디아는요,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 5, 6월 정도에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독식 무대였죠? 동무대였죠? 근데 재밌는 거는 챗GPT가 언제 나왔냐면 작년 10월인가 11월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챗GPT가 나오고 나서 왜 한 6개월 동안 아무도 관심이 없었냐? 맞아요. 왜 2차 전지만 했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았고 10월 11월에 이제 챗GPT가 나와서 주식시장에 난리가 났었죠. 와, 이게 정말 바뀌나 보다. 그때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뭐가 인공지능이 뭔지도 모르고 생성형, 대화형 AI의 차이는 뭔지도 모르고 왜 구글은 이런 걸 안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은 있으니까 이런 걸 했어요. 회사 이름에 AI자 붙은 거, 또는 그렇게 회사 이름이나 사업 목적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뭔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조금 관련이 있어 보이는 거 막 사가지고 서로 막 세일즈하고 이거 좋은 거야 막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관련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챗GPT가 나와가지고 내가 AI 관련주를 샀는데 실제로는 얘네들이 돈을 못 버네? 아까 그랬잖아요. 테마가 오래 가려면 실적이 뒷받침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열풍이 식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챗GPT를 사용하고 기업들은 그런 생성형 AI를 도입해가지고 챗봇도 만들고 하고 있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잊혀진 테마가 된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로 갔다가 근데 갑자기 엔비디아라는 반도체 만드는 놈이 야, 있잖아, 우리 반도체 만드는데 이게 이 생성형 AI, 인공지능 하는 쪽에 되게 많이 들어간다? 우리 이제 대박 날걸? 이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황이. 그랬더니 엔비디아 주가가 막 오르면서 그러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게 반도체도 관련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가 삼성전자 바닥이었거든요. 그렇게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챗 GPT가 10월, 11월에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인공지능 관련주면 아무거나 다 샀다라고 하면 돈을 별로 못 벌었거나 오히려 상투 잡고 잃었을 수도 있는데 한 6개월 동안 가만히 앉아가지고 인공지능 책도 한번 봐보고 실제로 챗 GPT 한번 이용해보고 구글의 바드랑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분석도 해봤다면 야, 이게 뭐가 대박 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엔비디아라는 놈이 많이 쓰일 것 같고, 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이 오피스를 독점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 인공지능 기능을 붙이면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가격이 올라가겠는데? 이거 너무 편해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테마가 실제로 테마로 끝나는 것도 많지만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오래갈 테마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미안할 정도의 트렌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메가 트렌드 안에서 투자를 할 때는 급할 필요가 없다. 주식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적과 연관되는 놈이 뭐냐를 분석하는 시간이 분명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여러분께 주어집니다. 다시 그리고 그 가격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분석하고 있는 동안 그 전에 봐놨던 AI주 오르면 어떡해? 아깝잖아. 근데 반드시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테마주로 막 트레이딩만 했을 거니까 에이 아니네. 야, 2차 전지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때 쭉 보고 10개 중에 내가 공부해봤던 요놈이네 하면 여러분들은 그 가격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건 인공지능도 그렇고 2차 전지, 뭐 자율주행, 풍력 발전 다 마찬가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트렌드 얘기하셔서 그러면 우리 책도 머니 트렌드니까 2024년 예상되는 메가 트렌드, 돈이 되는 키워드 2024년은 뭐가 좀 될까요? 후보. 일단 책에 읽어보시면
다 자세히는 써놨는데 제가 그 메가 트렌드를 딱 짚으라 그래서 어떻게 짚어야 되지? 이거 참 예언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부담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18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내 10개, 해외 8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트렌드는 뭘까를 반대로 검증을 해본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탈탄소, 그 다음에 구독경제, 인공지능, 에스테틱, 뉴미디어. 에스테틱은 약간 피부. 그렇죠. 뭐 피부라든지 뭐 화장품도 될 수 있고 미용 기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이렇게 5가지가 더퍼블릭 자산운용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관련된 트렌드다.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왔습니다. 탈탄소, 구독경제, 인공지능, 에스테틱, 뉴미디어인데 그럼 이제 탈탄소는 뭔지 알 것 같고 인공지능도 아까 말씀하셨고 에스테틱도 말씀하셨는데 구독경제는 뭐고 뉴미디어는 어떤 쪽을 말하는 거죠? 구독경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독경제는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커머스 이런 쪽의 구독경제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가 한창 대유행하던 시기에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해보자 이렇게 많이 옮겨갔었단 말이죠. 그렇다가 다시 리오프닝이 되면서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건 하자. 굳이 온라인 핸드폰이 대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때 많이 경험해 본 분들이 이거 너무 편하네? 라고 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게 이커머스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굳이 바깥에 나가서 마트에 가서 구매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배송이 되어 오면 어차피 꾸준히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구독경제에 해당이 되고 또 한 축에서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도 어떤 편집 프로그램 유튜버시니까 활용을 해야 될 건데 그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 뭔가 월간으로 돈을 내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거기에 한번 적응이 돼버리면 바꿀 수가 없어요. 계속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쪽에서 이제 요금을 좀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뭐 10배, 100배 올리지 않는 한에는 그냥 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계속해서 내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뭔가 대단한 돈을 써서 개발을 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소비자를 중독시켜 놓은 다음에 돈을 계속 부과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쪽의 구독경제 한 축이고요. 뉴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촬영하고 있는 게 유튜브.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TV 같은 경우를 많이 뺏어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많이 뺏었죠. 그렇죠. 시청 시간으로는 아마 뭐 압도적으로 유튜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재밌는 게 TV가 돈을 어떻게 벌죠? TV는 광고로 벌죠. 물론 우리가 조금의 뭐 수수료나 뭐 가입비는 내지만 대부분 광고로 벌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종이신문 보는 사람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거는 거의 네이버로 다 왔단 말이죠. 그래서 네이버라는 회사가 확 커진 거예요. 거기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고 광고를 거기서 보니까 신문은 잘 안 되는 거고. 근데 유튜브에서 보면 유튜브에 물론 광고가 많이 붙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기업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S 뭐 이렇게 Z 플립 5 딱 냈는데 이거를 유튜브에만 광고를 튼다? 이런 거 잘 없잖아요. 여전히 TV라든지 이런 대형 광고를 확 때리고 있는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광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TV를 안 보는데 여기다 할 필요가 없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저는 결과적으로는 김 작가님한테 연락 와가지고 저희가 Z 플립 하려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앞에 틀어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하는 얘기 분명히 할 수밖에 없어요. 시청 시간을 뺏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뉴미디어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의 흐름은 결국에는 이 사람의 눈을 잡은 다음에 가기 때문에 지금은 눈만 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돈도 이쪽으로 더 많이 올 것이다. 이미 많이 왔지만 앞으로 아직 훨씬 멀었죠. 더. 아직 멀었죠. TV에 광고가 다 없어져야 돼요, 지금. 지금 TV는 사실 정말 노인분들 위주로 많이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로트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게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명 토크쇼들 있잖아요. 뭐 라디오스타 이런 데 누가 나오냐 하면 진짜 저 사람 옛날에 봤는데? 개콘에 나오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왜 나오냐면 TV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그분을 반가워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조금 더 지나가면 그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광고 이런 쪽이 뭐 커머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뉴미디어 쪽으로 뭐 틱톡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지금 쪽으로 유튜브랑 이제 뉴미디어 얘기해 주셔서 한 가지 그냥 저희 유튜버니까 궁금한 거는 유튜브라는 생태계는 앞으로 이제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꽤 오래 갈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옛날 싸이월드 얘기하시면서 뭐 영원하지한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이제 싸이월드 같은 사태는 유튜브는 일어나기 되게 힘들고 왜냐면 힘들어요. 글로벌이고 네네. 그다음에 여기는 사실 수많은 시청자, 광고주, 소비자 다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크리에이터 다 있으니까 이미 생태계가 완전히 만들어져 버렸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사람들이 사실 이미 여기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 기업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고 크리에이터도 사실 저만 해도 한 달에 영상을 한 80에서 100개 올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올리면 서버가 감당이 엄청 많은 투자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스타트업이 생겨서 그걸 엄청나게 커버할 수 있다? 저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영상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미 옛날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인스타그램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왔는데 다시 역행할 수도 없고. 그렇죠. 저는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조금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건데 이 공급자와 수요자 유튜브로 보면 공급자는 김 작가님이고 그 다음에 수요자는 여러분들 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시청자가 늘어나면은 유튜브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 늘어나고 또 유튜브를 많이 하다 보면 퀄리티가 좋아지니까 딴 사람 수요자가 늘어나고 계속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간단 말이죠. 이게 하나 있는 거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싸이월드, 네이트원, MSN 이것도 네트워크 효과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왜 걔네는 없어지고 유튜브는 좀 오래 갈 것 같냐? 말씀해 주신 생태계. 이 공급자가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스스로가 알아서 그렇죠. 알아서 구글의 노예가 돼요. 지금 뭘 올려야 어떻게 올려야 나한테 돈이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은 뭐냐면 말씀하신 이 대기업 그리고 글로벌화랑 관련이 있는데 이 회사의 모회사가 구글이잖아요. 구글은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회사 중에 하나고 어떤 트렌드의 변화에 있어서 그들이 가장 많이 연구를 해서 잘 알죠. 그걸 유튜브가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틱톡이 되니까 쇼츠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쇼츠도 요즘에 잘 됐잖아요. 쇼츠의 시청 시간이 아마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올라갔을 수 있거든요. 맞아. 그런 걸 봤을 때 유튜브는 뭐 영원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기간 안에서는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제 직업도 사라질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김 작가님의 능력, 그 큰 유튜버 인플루언서의 능력은 유튜브에서 있진 않아요. 이 사람들의 능력은 뭐냐면 이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를 뭔지 알아채고 그거를 시청자들이 원하게끔 만들어주는 데 능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책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도 잘하고 유튜브도 잘하는 것이지 이게 꼭 유튜브여야?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거는 옛날부터 있던 직업이고 뭔가 지식의 소매상? 이런 사람들은 플랫폼이 바뀌더라도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아주 예전에 슈카 형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굉장히 오래 살아남아서 저는 사실 일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갑 될 때까지 시청자와 함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때의 라디오 스타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더 빵빵하게 이제 스튜디오가 그냥 여기 사무실 전체가 스튜디오인 거지. 그렇죠. 그때 불렀던 김현준 또 와가지고 59세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김현준 대표님 전화하면 아직도 거기 온다고? 거기 승유 요즘 얼마인데? 하면서 대기하라고 해?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화도 자동 번역 자막으로 아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또 다음 좀 질문 좀 드려보면 그러면 이제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파트가 있는데 좋은 기업, 좋은 주식 어떻게 좀 판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비싸냐 싸냐. 비싸냐 싸냐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의 틀을 좀 바꿔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비싸냐 싸냐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이번 달, 이번 분기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시작하면은 답이 안 나오고 한 1, 2년 단위로 보면은 어떤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에코프로 BM이 10배 올랐잖아요. 물론 15배까지 갔다가 다시 10배로 떨어졌는데 10배 올랐는데 왜 10배 올랐냐?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 회사의 영업이익이 10배 올랐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10배 오르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뭐 테마주다, 안 된다,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익이 오른 만큼 장기간의 시간에서 1년 이상의 시각에서 보면 반드시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트렌드에 따라서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가는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뭘로 버는지, 앞으로 많이 벌지 적게 벌지를 전혀 고민 안 하면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고민하고 시간 지평을 좀만 넓히면 이 가게 커피 가게가 한 달에 1억을 버는데
1년에 12억 아닙니까? 근데 뭐 권리금이 12억밖에 안 해. 그럼 1년 안에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연간 100%잖아요? 너무 높은 거죠. 근데 똑같이 12억을 버는 가게인데 뭐 나보고 120억을 달래. 그럼 10년을 걸려서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연간 수익률 10%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충분히 여러분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의 재무제표 정도만 보셔도 이게 싼지 비싼지 아무리 좋은 기업도 좋은 주식이 아닐 수 있고요. 좀 어정쩡한 기업도 너무 싸면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레 대표님 보셨을 때 지금 굉장히 싼 주식은 네. 어떤 거 같으세요? 지금 굉장히 싼 주식 대부분 싸요. 대부분 싸다. 정말로 쌉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뭘 보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기 소비재들은 한 축으로 좋아하고 있고요. 그런 주식들은 근데 여러분들 비싸 보일 거예요. 왜 비싸 보이냐? 이 회사는 경기를 타잖아요. 이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익이 낮냐 높냐 하면 낮을 때란 말이에요. 이익이 낮으니까 이익이 이만큼밖에 안 나는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비싸다고? 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초심자분들은. 근데 경기 소비재는 이익이 낮을 때를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고점에는 이만큼 벌었었는데 이 건설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야가 되게 짧기 때문에 이익이 낮을 때는 그냥 내팽개쳐두고 또 이익이 높아지면 그 이익을 보고 와 이거 너무 좋다 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익이 낮을 때 높을 때 이익으로 계산한 시가총액으로 투자를 하면 시간만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제가 투자하고 있는 요새 한 축이고요. 나머지 한 축은 여러분들이 속 쓰렸던 그런 인터넷, 소프트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 왜 속이 쓰리냐? 2021년, 22년에 많이 투자하셨을 거예요. 좋은 기업들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사로잡으면 아까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소비자가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되는 그런 브랜드 가치도 있는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대단한 설비 투자도 필요 없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좋은 기업이지만 나쁜 주식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너무 좋아하고 비싸니까. 언택트 시대에 너무나 많이 사용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쳐 있어요. 학을 뗍니다. 카카오? 골드베이스. 이제는 이런 주식 얘기도 하지 마. 그런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식들이 저는 그래도 사실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때는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 소비재와 또 한 축으로 장기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기업들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좀 편하냐면 똑같은 시가총액일 때 코로나 때 벌어들인 거, 그다음에 지금 벌어들인 거 이익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 회사들은. 근데 시가총액 그때는 만약에 1조였으면 지금은 뭐 5천억, 3천억, 1천억밖에 안 해. 반토막 10분의 1 토막이나 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때 2021, 2022에 이걸 왜 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독점성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브랜드 가치가 훌륭한 것 같아. 그럼 2023년, 2024년 현재 그 내용을 다시 점검해 보자고요. 카카오가 독점성을 가지고 있나? 여전히 갖고 있는데? 갖고 있죠. 그러면 라이언, 노란색 이 마크 브랜드 가치가 있냐 없냐? 여전히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1, 2022년에 이 주식은 샀었는데 왜 주가가 몇 분의 1 토막 난 지금은 안 사냐는 거예요. 그럼 매우 비이성적인 행동인 거죠. 그렇죠. 제가 카카오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플랫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저는 지금은 이제 사도 된다. 다시 한번 이 회사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가대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